우리가 흔히 나이 들어서 사람이 꼰대가 됐다, 늙었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새로운 느낌의 세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저는 20년 동안 그 10개 분야를 들어갔습니다. 왜 다양한 분야를 하게 됐는가, 그 뒤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학급 때는 예술가나 학자들을 12가지 공통점을 찾아낸 거예요. 그 중에 나열해 드릴게요. 첫 번째, 최근에 저한테 댓글을 달았는데, 당신은 전자공학 박사를 했는데 뭐 브레인 전문가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지질학도 강의를 하고 원자 핵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고, 당신 도대체 뭐야? 너무 이렇게 마당발처럼 다 하는 거 말이 되냐? 이런 뉘앙스로 댓글을 한두 명이 달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뒤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다양한 분야를 하게 됐는가?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체험적 느낌의 세계가 있었고, 그걸 독서 운동을 통해서 다양한 시인들이나 다양한 분들을 인터랙션을 하면서 전체 공통점이 뭐냐 봤더니 바로 느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는 바로 창의성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느낌의 세계가 창의성하고 곧장 만나느냐? 수학이나 물리학 이상으로 시가 창의성에 핵심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창의성은 새로운 걸 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걸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20년 동안 그 10개 분야를 들어갔습니다. 새로움이란 뭔가? 새로운 느낌을 동반하게 되죠. 새로운 느낌이 안 생겨도 왜 들어갈까요? 그럼 우리가 흔히 나이 들어서 사람이 꼰대가 됐다, 늙었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새로운 느낌의 세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다마지오가 40년 연구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그 새로운 느낌이 바로 지식이라는 거죠. 러두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포션이 뭐랬죠? 기억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양질의 기억의 세트가, 기억이 어느 쪽에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 직업에 한정된 기억만 대부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정된 느낌의 세계 속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삶이나 이 사회 속에 살면 관계가 너무 뻑뻑해지고 너무나 복잡 단안해지잖아요. 근데 사막은 단순해지잖아요. 그런 자연의 원초적 태초의 그런 순간들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남미를 간다 하면 남미에서 김소월 씨를 이야기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남미라는 것 자체에 이름 없는 강과 이름 없는 새들과 아마존의 정글과, 그런 완전히 다른 토양이고 다른 풍토잖아요. 그러면 그 자연 환경에 걸맞는 느낌의 세계가 출현해야 돼요. 그걸 포착한 사람이 바로 네루다예요. 진짜 오마이 사이언스예요. 그 네루다의 시 세계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돼 있어요. 그 네루다 실론에서 구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름이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구름이 저렇게 풍성한 것은 더덥기 때문에, 의미를 담지 않기 때문에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구름을 보고 사람 얼굴을 형상하고 여러 가지 형상을 상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의미를 투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그 의미를 다 담기 힘들어갖고 무거워서 비를 뿌린다는 거예요. 무한한 풍성함이 왜 가능한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네루다가 우리 인생을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모호한 명확성. 모호하다는 말하고 명확하다는 말은 모순이잖아요. 이 모순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명확한 거는 뭐죠? 태어나는 거하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굴의 두 입구하고 출구처럼 명확하잖아요. 그러나 굴 속은 깜깜하잖아요.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자기 인생 행로는 누구나 다 소설 몇 권을 쓸 수 있을 만큼 온갖 곡선이 있잖아요. 그거는 애매하다는 거예요. 애매한가 명확한 것이 함께 있는, 그게 자연이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의 세계를 출현시킨 거예요, 네루다가. 무한한 무관심을 노래한 게 있어요. 그게 바다라는 거예요. 이 네루다가 바닷가를 거니를 해요. 끊임없이. 왜 그러냐 하니까 동심으로 돌아가서 바다에다가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면 바다는 그 질문을 감당하기 힘들어갖고 파도로서 토해낸 끝없이 무관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끝없는 무관심에 우리는 언제든지 벗어났다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끝없는 무관심을 갖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양이입니다. 우리가 고양이에 매료되는 것은 주인한테 별 관심이 없는 척 보이잖아요. 무관심이잖아요. 그리고 아기나 고양이가 왜 우리가 귀엽게 느끼고 하느냐 하면 끝없는 무관심입니다. 우리한테. 그 불행각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무의미, 무관심, 그리고 애매함. 이게 바로 시적 느낌의 세계가 분위기를 만드는 그 원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네루다의 시 세계고, 이게 정현종 선생이 네루다의 실론을 통해서 이걸 명확하게 잘 설명해놨어요. 대단해요. 정현종 선생의 실론이 없다면 네루다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애매하고 창의성하고 연결됩니다. 이게. 그런 관점에서 창의성을 보는 그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골든버그라는 사람이 쓰는 창의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골든버그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10대의 뇌에서 가장 핵심 뭐였어요? 이게 작동을 시원찮게 한다 그랬죠. 맨 마지막에 성숙한다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뭘 만들느냐 하면 목적을 만들어요. 내가 뭐 되고 싶은 걸 만들어요. 창의성은 방향이잖아요. 랜덤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유잖아요. 골든버그의 창의성 이야기에는 핵심은 뭐냐면 방향을 하되 방향성 있는 방향을 하라. 미리 목적의식을 깔고 방향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하려면 다른 정보를 불러와야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몰두를 하면 직접적만 불러와요. 근데 우리가 방향을 하게 되면 직접하고 관계없는 먼 데 있는 원격 연상을 하게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산책을 하지 말고 공부를 한참 하다가 산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던 내용이 거의 무의식상으로 흐르고 있고 그 위에서 내가 방황을 하면 그 공부할 때 내가 이해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그 목적의식이 작동을 해갖고 이게 창의성의 뿌리라는 걸 잘 밝힌 책이 그 창의성이고, 골든버그는 러시아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누리아라는 세계적 브레인 과학자 밑에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이 누리아가 미국으로 망명을 해요. 그래서 그 망명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과정을 잘 기술한 책이 CEO 전두엽이라는 책입니다. CEO 전두엽이라는 이 책에서 보면 사회의 감시망을 피해갖고 소련에서 박사학위 할 정도면 좀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당국의 눈을 피해갖고 미국에서 전두엽 전공하게 된 게 모스크바 대학에서 박사학위 처음 시작을 할 때 자기 지도교수 누리아가 이 전두엽이 고장난 젊은 사람을 모델로 했고 박사학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전두엽이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거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그 관점에서 CEO 전두엽이라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창의성이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브레인과학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가진 권할 만한 책입니다, 이 두 권은. 그 다음에 또 한 권의 창의성은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본격적으로 창의성을 연구했던 전문가가 쓰는 책이고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 책의 추천사를 이어령 선생이 썼습니다. 88 올림픽의 굴릉새 그 아이디어 만드는 분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역량을 전 세계에 알려준 굉장히 창의적인 분이죠. 이어령 선생님하고 유종호 선생님은 문학 비평 그런 것도 하고 문명사 전체를 이렇게 뚫어보는 대단한 지식인들이죠. 이야기 들었던 그런 분들은 딱 공통점이 바로 느낌의 세계가 유연하고 열려 있다는 겁니다. 자기 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 이제 쭉 했잖아요. 바로 노벨상급쯤 되는 세계적 결과를 낳은 대가급 되는 예술가나 학자들을 12가지 공통점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중요한 나열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형상화. 두 번째, 추상화. 세 번째, 유추. 네 번째, 패턴 인식. 다섯 번째, 패턴 생성. 단순한 패턴 인식 아니고 패턴 생성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뭐냐면 몸으로 하기. 일곱 번째, 감정 이입. 여덟 번째, 놀이. 아홉 번째, 차원적 사고. 열 번째, 변형. 11번째, 통합. 오늘 새벽에 이걸 쭉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독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분이 저자가 서문에 써놨어요. 그걸 잘 캐치해야 돼요. 지금 내가 11가지를 나열했잖아요. 이 전체를 통괄해서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긴 시간 이야기했던 그게 바로 느낌이라는 겁니다. 생각의 탄생에 이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 느낌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0가지도 넘는 창의적 기법이 작동하게끔 하는 가장 핵심은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학에서 느낌을 정규 과목으로 제발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 사람이 열변을 이야기를 해요.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창의성이라는 책이잖아요. 이 책의 결론도 동일합니다. 창의적이 되려면 느낌을 가져라. 이 한마디로 다 끝납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구체적인 이야기고 이 전체를 총괄해서 당신은 문제를 풀었느냐? 문제를 느꼈느냐? 문제를 느낀 사람은 그걸 평생 갖고 있다 이러죠. 느끼는 사람은 바로 창의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다양한 분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분야만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왜 여러 분야를 길을 쓰고 들어갔느냐? 저도 내 분야만 하면 좋아요. 반도체, 물리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왜 20년부터 다른 분야를 들어갔느냐? 10개 정도 분야를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런 책들이 저한테 어마어마한 힌트를 줬고 그런 책을 읽으면서 이게 딱 하나로 귀결되고 있구나. 그게 바로 뭐냐면 느낌이었다. 이걸 뭐라 표현했냐면 감정이라 적고 기억이라 읽어라. 그러면 감정은 느낌의 구체적 한 예일 뿐인 거예요. 전체 밑에 있는 거대한 기반을 보는 거예요. 창의성은 뭐냐면 기억하고 관련됐다 그랬잖아요. 느낌, 기억, 창의성. 이 관점에서 특히 공부. 간단히 만들어낸 말이 분매하만. 이 두 문자입니다. 이게 책 한 권의 주제입니다. 분은 분명하게 표현하라. 글자를 써도 분명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는 뭐냐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이잖아요. 하는 뭐냐면 하기 쉽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뭐 논문을 보던 책을 보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도형으로는 하기 쉽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만이 뭐냐면 만족을 느끼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기억의 원리이기도 하고 창의성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면 분매하만. 다른 데 적용하면 이건 다른 책에서 나온 건데 강의를 하든 대화를 하든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헷갈리면 요약해서 정확히 표현해 주라는 거예요. 컨트라스트가 분명하면 딱 보이잖아요. 헷갈릴 수가 없잖아요. 헷갈리게 되면 우리가 싫어하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매력적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뭔가 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건 좀 어렵습니다. 너무 오버로 데코레이션 하면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데도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단순하게 했던 게 어떤 측면에서는 전달한 메시지가 굉장히 핵심이면 뒤에 다른 주의를 분산하는 걸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요 하나만 딱 있을 때 요것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매력적인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집안 가구 배치에도 적용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딱 들어간 이 공간을 매력적으로 만들어보라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딱 들어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기 쉽게 만들라는 거예요. 힘들면 안 해요, 사람은. 이지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단계로 나누라는 거예요. 맥락을 분리하고 단계적으로 나눠라. 그걸 바로 절차의 힘이라 그러죠. 사이토 다카시가 썼는 책 중에 하나가 절차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절이나 교회나 성당에 가면 예배 절차가 다 있잖아요. 인류 사회에 왜 의식 절차가 진화되어 왔는가? 우리가 절이나 성당에 가면 쭈뼛쭈뼛 하잖아요. 그럼 왜 쭈뼛쭈뼛 할까요? 절차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절차를 알면 우리는 편안하게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인출하면 돼요. 그러면 인지에 부하가 안 걸려요. 로드가 안 걸려요. 그럼 편안해져요. 편안해지면 그 공간이 내가 오래 머물고 싶어져요. 그게 매력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하기 쉽게 만들어라. 이건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하기 어렵게 보이는 걸 하기 쉽게끔 재구성해보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열해보고 한꺼번에 다 모아하기 때문에 쉬운 순서부터 하나하나 공략해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어려운 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인간은 뭐냐면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일생이 마무리했을 때 유언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러잖아요. 내 삶은 여한이 없었다. 또 한 반은 내가 그걸 했어야 하는데 마지막 어떤 삶을 택해야 되겠어요? 여한이 없는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어쨌든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말은 간단한데 이 만족하다는 거는 더 깊이 공부를 해보면 처음부터 기억하고 한 게 있어요. 알아야 보이고 보이면 사랑스러워지고 사랑스러워지면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정호 선생님의 그 실론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말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이지만 많이 아는 것보다 많이 즐기는 게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즐긴다는 게 뭐겠어요? 끊임없이 느낌이 생긴다는 거예요.